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의 학술회의 사회를 맡게 된 서희경입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 후기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의 김용호 원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용호 원장님께서는 한국정치학회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임을 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김용호 원장님을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서 기조강연, 발표, 토론 사회를 맡으신 분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12년에 해위 윤보선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래에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석사 학사를 취득하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과 공동 주최로 서울 안국동에 있는 윤보선 고택에서 한영관계 발전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늘 이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1분의 저명한 학자들께서 한국 사회는 건전한가,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의 소주제, 즉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 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의견 양극화와 확증 편향, 그리고 팬덤 정치 등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배경은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음 순서로 기저강연을 해주시는 김학중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회 심리학적 시각을 비롯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융합미디어학 등을 전공한 정치학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번 학술회의 주제를 선정한 배경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이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들의 담론을 이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950년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분석한 에일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롬은 당시의 미국 사회를 불건전한 사회, 인세인 소사이티라는 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전한 사회, 세인 소사이티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서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거시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복지화, 선진화 등을 이루는 데는 함께 노력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적인 과제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가 해위 윤모선 대통령 내외분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평생토록 추구한 목표인 인간화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윤모선 대통령 내외분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은 인간화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앞서 개의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는 건전한가? 다양한 시각과 해법입니다. 주제에 맞춰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발표와 토론에 앞서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 정치의 심리학적 분석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김학준 명예원장님의 기조 강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명예원장님께서는 인천대학교 총장, 동아일보사 회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국정치학회 회장, 윤보선 민주주의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인천대학교 이사장,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에 저를 발제 기조자로 불러주신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바쁜 일들이 많으실 터인데도 여러 귀빈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무척 공들여서 자료를 찾고 또 문헌을 출전을 다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혹시 여러분께서 제 발표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졸고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논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는 한국 정치를 연구함에 있어서 심리학적 분석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심리학적 분석 방법을 다시 불러내야 하겠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지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사이 우리나라에는 한국 정치 연구를 위한 여러 분석 방법, 흔히 말하는 용어로 접근 방법이 채택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린다면 대체로 해방과 더불어 등장한 접근 방법은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즉 사상적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고 민주주의는 어떻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자연히 한국 정치도 사상과 이념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분석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학자는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표트르 프로토포킨 등 이제 정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분석의 초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은 소위 국가란 무엇이냐, 그래서 국가란 무엇이고 또 그 아래 대통령제는 무엇이고 의원 내각제는 무엇이고 등등 이 국가와 정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서양의 학자는 해롤드 라스키였습니다. 그래서 해롤드 라스키의 국가론은 가장 많이 읽혔던 저서였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백년사를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고려대학교가 이제 백년사를 쓰면서 아무래도 자기네를 조금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학교의 자기네 교사의 경향이 그러한 것처럼 고려대학교 백년사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전반에 라스키를 가장 많이 출판한 책이 우리 고려대학교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만큼 라스키를 많이 연구하고 출판하는 것이 말하자면 학계를 리드하는 것이었다 하는 의미가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이죠. 그만큼 라스키의 연구는 한국 정치학계의 지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어느 일정한 1950년대 1950년에서 1958년까지를 보면은
라스키를 주제로 한 정치학 석사 논문이 무려 18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어 대학에 계시던 이 김계수 교수의 표현으로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한국 정치학회에서 라스키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스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데올로기적, 사상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는 국가론적, 그리고 제도론적인 접근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행태론적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즉, 정치 행태를 분석해야만 제대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행태론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이끌어 나갔던 대표적 정치학자가 윤천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태론에 대해서도 이른바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면서 비판적 안목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1980년대에 들어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재조명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마르크스적 분석 방법, 즉 정치, 경제 전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부흥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정치학회에서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정치학계의 연구 업종은 점점 그 두께를 더 쌓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정치 발전론, 저 프린스턴 시리즈의 바탕을 둔 정치 발전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론이 전파되고 소개가 되어서 한국 정치학계의 내용은 더 풍부해졌다. 이렇게 일단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 심리학이 강하게 제기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대체로 1960년대, 50년대 후반 1960년대입니다. 60년대에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이 수용되고, 그리고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 강조되는 시기에 바로 행태주의 접근 방법 속에서 성장한 정치 심리학이 동시에 소개가 되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한국 정치학자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학자는 크게 보아서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바로 독일의 그 유명한 에리트 프롬입니다. 에리 프롬의 특히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번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리트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번역한 학자는 제가 이번에 헤어보니까 10분이 넘습니다. 정치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 10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책을 번역하고 소개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만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리트 프롬은 왜 독일 같은 나라에서 나치즘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무지막지한 그 살인적 통치를 했던가, 그 원인을 규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규명하면서 이제 그 1차 대전 패전 이후의 독일 사회의 심리적 성향, 특히 패전을 겪고 그리고 패전에 따른 그 베르사유 조약의 여러 가지 부과 조건을 감당해야 했던 독일 국민들의 심리,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바로 거기에 쌓여 있는 어떤 독일 국민 특유의 자만심이 꺾인 것, 독일 국민은 자기네가 제일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굴욕감, 그리고 그 부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생각, 이거 등등이 결국은 히틀러를 불러오게 되었다. 뭐 대체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1975년에 처음 독일을 갔었습니다. 그때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무 그 독일 사람들이 우리 유신 체제를 너무나 비웃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 유신 체제를 비판하겠지, 자기네 동조자겠지 하는 뜻에서였겠지만, 제가 듣다 보니까 아무리 유신 체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좀 상할 정도로 너무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나도 그 유신 체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네 독일 말이야, 헤겔의 독일, 그래 칸트의 독일, 누굽니까요? 또 괴테의 독일, 그 위대한 독일에서 어떻게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나로서는 늘 궁금했다. 이렇게 슬쩍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1차 대전에서 진 뒤에 독일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었다 우선. 먹을 게 없고 직장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보면은 그래도 어머니가, 누나가 그래도 빵이며 소세지며 이걸 들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식사를 했다. 근데 가족들 누구도 어머니 그거 어디서 났어요? 누나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이걸 묻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물어봤자 뭐 대답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를 못했다. 그 정도로 굴욕감을 느끼고, 정말 저보러 김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그래 우리가 그래도 괴테의 후예고 쉴러의 후예고 칸트의 후예고 헤겔의 후예인데 말이지.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당해가지고 말이야 패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생활하는지 이건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때 독일 사람들은. 그런데 마침내 히틀러가 나타나서 야 베르사유 조약 그거 다 때려쳐. 그리고 우리가 진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있었는데 소위 그 유명한 등 뒤의 칼, 그 등 뒤의 칼, 즉 유태인이라는 못된 놈들이 우리를 등 뒤에서 찌르는 바람에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갚을 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누구나 환호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유태인을 죽이는 거 이거에는 뭐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 왜? 저놈들이 1차 대전 때 위대한 독일을 망하게 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가책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1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독일의 사회 심리적 배경을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리트 프롬은 바로 그러한 사회 심리가 형성될 때 파시즘이 나온다. 이걸 이제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파시즘의 등장 원인을 사회 심리에서 찾은 것, 이것이 저는 바로 에리트 프롬의 큰 공헌이었고, 그리고 그 주장이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파시즘의 경향이 있을 때마다 이 책이 널리 읽히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리트 프롬과 더불어 읽힌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해롤드 라스웰이었습니다. 해롤드 라스웰은 새삼스러운 소개가 필요 없듯이 당시 미국의 정치학을 시카고 대학교가 이끌어 나갈 때, 즉 시카고 학파가 이끌어 나갈 때 찰스 메리암의 제자로서 공부를 했죠. 이 사람이 아주 우수한 사람이어서 어느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글자 그대로 1등으로 졸업하고, 또 시카고 대학을 뭐 그런 용어가 미국 대학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등으로 입학을 하고 또 1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교수가 되는 길이 열린 조교로 채용이 되고 교수가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정치 심리학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예컨대 Power and Personality, 그 다음에 정신병리학과 권력, 뭐 주로 정신병리학, 정치심리학 이런 용어가 말해주듯이 심리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제 미국 정치를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사람 역시 그러한 정신병리학의 시각에서 1차 대전 패전 이후에 독일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치즘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스웰은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련에서 어떻게 스탈린과 같은 저런 무지막지한 독재 체제가 등장했는가도 역시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조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스웰의 사회심리학에 주목해서 여러 책들이 소개가 되었고, 그거에 앞장을 섰던 분이 바로 연세대학교에 계시던 이극찬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라스웰의 여러 책들을 번역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회심리학적인 분석이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학자들 말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의학자들이 이미 우리나라 정치를 이미 정치학자들보다는 먼저 분석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한동세라는 분이었습니다. 한동세라는 분은 그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미국 정신분석학계에서 그 라이센스도 받아요. 그리고 미국 정치분석학회 정회원으로도 입회가 됐던 분입니다. 이분이 따라서 한국의학계에서는 정신분석학을 말하자면 제대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돌아온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논문이 참 흥미로워요. 근데 한국 정치학계에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하여 조선의 역대 군왕들을 분석을 했어요. 예컨대 이성계, 이방원, 연산군, 뭐 또 수양대군, 철종 이런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해서 신동아에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정신분석학에 그런 용어가 있답니다. ambivalence라는 용어가 있대요. 이거는 한 인간에게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가치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봤어요. 예컨대 그 예로 이성계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성계는 오랫동안 나는 고려 왕조의 충신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포부가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의 모든 행동은 내가 고려 왕조의 충신이 되어야지, 또 고려의 구국 장군이 되어야지,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거였는데 이방원이가 자꾸 와서 꼬였다. 그 고려는 이제 망해갑니다. 그거에 애착 갖지 마십시오. 우리 새 왕조를 엽시다. 이 이방원이가 너무 꼬여가지고 또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좀 내키지 않게 그 이른바 역성혁명에 가담을 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됐다. 왕이 되니까 이성계는 늘 그 고민에 빠졌다. 야, 내가 말이야 고려 왕조의 충신이 되고 구국의 장군이 되는 것이 내 어려서부터의 꿈이었는데, 이건 나는 이거 고려로부터 보면 역적이 된 거 아니야. 이건 나는 뭐야? 이런 그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양가 가치적인 심리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방원을 미워하게 되었다. 내가 바로 이놈 때문에 말이야. 고려 왕조에 충신이 되지 못하고 역적이 됐구나 말이야. 이놈. 이래서 이방원이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이방원이를 자꾸 멀리하고 내쫓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이하고의 관계가 무슨 함흥차사다 이런 말에 나오듯이 그러한 관계로 나갔다. 이제 이것이 그 한동세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은 우리 기존의 국사학계나 정치학계에서 들어보지 못한 분석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양대군, 연산군, 철종 다 분석을 했는데 읽어보면 다 아주 재미있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보다도 또 이병윤 교수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자기 정신분석학적인 지식으로 이승만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아주 이거 외고집쟁이다. 원래 성격이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역시 학자답게 조심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기의 이승만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잠정적이다. 반론이 들어오면은 자기는 자기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이승만에 대한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든 정신분석학자에 의한 한국 정치의 분석을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간 정신분석학자가 계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오래 계셨던 그 백상창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정신병리연구소까지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기의 그 정신분석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박정희, 뭐 김일성, 김정일, 또 등소평, 모택동 많은 정치인들을 분석을 했어요. 아주 흥미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분석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한이에요. 한 맺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 맺힘인데 이 한 맺힘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권력인의 정책 결정과 정치 행태가 달라지게 되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무슨 뭐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정신 분석학자들이 상당히 강조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일단 소개를 하면은 열등감이다. 그래서 뭐 이런 열등감, 저런 열등감, 저런 열등감, 이런 열등감이 쌓인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한다. 왜? 그 열등감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왜? 권력자가 되고 나면은 누구나 다 와서 경배하고 뭐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존경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서 열등감을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 중에 하나는 김정일에 대한 분석도 김정일이 키가 작다. 이 사람은 그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왜 보면은 신상옥 최은희를 납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상옥 최은희 회고록을 보면은 이제 최은희가 드디어 납치된 배에서 내리는데 어느 항구에 내리는데 김정일이가 직접 나와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제가 볼품이 없죠. 이거 뭐 키도 작고 말이지. 뭐 배는 나와 있고 말이야. 뭐 아주 볼품 있는 사람이죠 하고 껄껄껄 웃더라는 겁니다. 이 뭐냐? 열등의식이에요. 자기에 대한. 그리고 그 열등의식에서 특히 여자에게 느끼는 남자로서의 열등의식 이걸 중시했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열등의식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권력의 장악이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인은 다 이상심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정신 분석학의 기초인데 이걸 강조한 분이 바로 백상창 교수입니다. 그런데 백상창 교수의 이 책들은 우리 정치학자들이 저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주 그 분석이 구체적이고 자료가 풍부해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말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 사이코팔로틱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 정신분석 정치학이 나와야 된다. 정신분석 정치학. 그래서 이런 용어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면서 정신분석학을 빼놓은 정치학은 이건 뭐 다 잘못 짚고 있는 정치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초 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지난 한 반년 동안 우리 신문의 칼럼들을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봤더니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요. 다 이런 용어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등, 우울, 분노, 울분, 증오, 혐오, 좌절, 무력감, 억울함, 한, 두려움, 불안, 선동, 복수, 감정의 정치, 관심 중독, 확증 편향, 염세주의, 뭐 이런 용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용어들은 어떤 용어들입니까? 사실 심리학의 일차적인 연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주 애독자인데 한신대학교 윤평중 명예교수가 쓴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 리더십은 국민의 울화를 부추겼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외친 복수 정치의 서사에는 정당성도 없고 국가 대계도 없다. 가장 치명적인 건 조국의 르상티망 원한이 진정한 정치를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한풀이 정치는 통치 불가능성의 파국을 부른다. 이재명 조국식 응징 정치가 부른 분노의 화염은 나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 제가 뭐 이 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그 요새 용어들이 거의 전부가 1차적으로 심리학의 용어다. 이런 심리학의 용어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이 없이 한국 정치를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표면적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제대로 분석하려면은 이제는 무엇보다도 그 심리학적인 분석 또는 사회 심리학적인 분석, 정치 심리학적인 분석 이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면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주 대표적인 성공 국가인데 사회 심리적으로는 가장 우울한 나라다.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고 등등. 그래서 가장 우울한 나라. 이것도 심리학의 분석 대상 아니겠습니까? 또 비슷한 겁니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회나 이런 데 나와서 좀 세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뜨고 있어요. 제가 뭐 그게 뜨고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제 주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김문수, 그거 보통 세지 않던데 지지율이 막 올라가요. 또 이진숙, 제가 뭐 본 일도 없는 분입니다만 뭐 세게 발언했다니까 또 막 뜹니다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제 얘기의 초점은 그 개인이 아니라 강자의 출현에 대한 욕구가 우리 사회에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강자. 그리고 이제 정말 뻔뻔함 대회에서 금메달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메달 정도를 받을 사람들. 하여간, 이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지금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정상적인 상태의 뭐가 정상, 그럼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저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정치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면은 무슨 대통령제가 어떻다, 의원 내각제가 어떻다, 뭐 또 무슨 선거구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심리 상태, 사회 심리 상태, 이것에 대한 분석이 절실해졌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의 초점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름을 예시했습니다만 제가 호오 또 잘되고 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다만 이제 제 그 주지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적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도 요새 보면은 리더십 분석도 이건 도저히 어떤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이걸 분석하지 않고는 그 리더십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이 좀 더 활발해지고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준 명예원장님 감사합니다. 1945년 이래 한국 정치학의 접근법과 주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 속에서 프롬과 라스웰 또 한국 정신학 분석학자 그리고 정치학자들의 정치사회 심리학적 접근과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던진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서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내 외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